이번 그 알 리뷰는 1386회입니다. 이거 방송된 지 얼마 안 된 편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추락과 먼키 스패너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초 1월쯤에 1월 7일이네요. 사건이 일어났고요. 방송이 2월 24일에 나왔었어요. 자, 봅시다. 긍정적인 성격에 늘 밝고 쾌활했던 민경씨. 그런 그녀와 지훈씨는 지난 1월 6일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이상한 일을 겪은 날이기도 해요. 자정이 지난 시각 첫 데이트를 마무리로 민경씨와 같이 부산 서면에 스크린 야구장을 찾아갔어. 그때 두 사람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알려준 적 없는 두 사람의 위치를 이미 알고 찾아온 것 같다는 거지, 이 사람이. 그리고 민경씨에게 어떤 용건이 있는지 상기된 채 약간 좀 흥분된 상태라고 해야 될까? 불러냅니다. 자, 그게 이 CCTV 장면인가 봐요. 나가자고 하네. 알고 보니 민경씨랑 얼마 전에 헤어진 전남친이야. 왜 찾아왔냐? 꼭 나눠야만 할 얘기가 있어서.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지. 일단 못다한 얘기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줬고, 남자분이 30분 뒤 용건이 끝난 남자가 돌아가면서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날 새벽 민경씨를 집 앞까지 지훈씨가 바래다 줬어요. 근데 새벽 2시쯤 민경씨가 그날 자기 집에서 추락해 사망한 겁니다. 이분이 피해자인가 봐요. 아유, 이뻤네. 24살이야. 민경씨의 가족들도 친구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민경씨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부산 진구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 9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 그 건물 경비원입니다. 당시 경비원에게 듣기로는 떨어진 뒤에 위에서 같이 있던 남자가 나오면서 누구야 그러더라고 해. 그러더니 그 사람이 신고했다 그래. 112랑 119에다. 오피스텔 앞에 추락해 있는 민경씨를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남자는 2시간 전 스크린 야구장 찾아왔던 전남친 김씨라는 남자예요. 놀랍게도 그날 새벽 귀가한 민경씨의 집에 김씨도 있던 거야. 119 신고 기록지에 따르면 김씨는 민경씨 집에서 새벽 2시 20분까지 민경씨랑 말싸움을 하다가 나왔는데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온 뒤 그녀가 추락해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를 했대요. 김씨의 신고 내용대로 민경씨는 혼자 있다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냐. 하지만 그렇다기에 민경씨는 2월에 대학 졸업 후 다가오는 5월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격증도 따고 이제 나중엔 생각해서 취업 준비도 할 겸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하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호주로 가니까 그 전까지 이제 친구들 만나고 약속들을 많이 잡고 있었던 거지. 나중에는 이탈리아 가서 피자집 여는 게 이제 좀 목표였다고 하는데 고민이 하나 있었대요, 동시에. 그 전남친 김씨. 자, 민경씨 친구 얘기 들어봅니다. 옷 입는 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약속 나간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너 집 들어가라. 네가 몇 시에 술집에서 나왔길래 이 시간에 들어오냐. 결제 내역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사생활의 간섭을 많이 했어요. 자, 이 김씨 이 새끼 좀 수상한데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작년 3월입니다. 1년 좀 안 되게 만났던 것 같네요. 알바하던 백화점에서 같이 일하던 사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씨 이 새끼랑 이제 카톡 내역 좀 보면은 집착을 좀 했나봐. 남자애가 이렇게 보내. 왜 끊는데? 너 또 바람 피냐? 너 마트 간 거 영수증이나 인증해라, 진짜. 지금 시간까지 연락 없는 거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 씨발 진짜. 마트 2번 가는 거부터 존나 이상했어. 그냥 네가 무슨 말 하든지 때려 죽여도 나 안 믿을랜다. 그러니까 민경씨가 학원에서부터 배터리가 없었다. 그럼 봐봐, 갔다 온 거. 그럼 이제 또 인증해줘야 되고. 이 새끼가 집착이 심한 새끼네, 이거. 이 개 하남자 새끼, 이거. 아우, 쪼다 같은 새끼. 일상을 감시하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자, 친구들도 다 알고 있던 거겠죠. 김씨가 영상통화 와서 집안을 다 비추라고 했대요. 그래서 집안 다 보여주고 화장실까지 다 비추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현관문 열어가지고 복도도 비추라고 다른 사람 숨겨놓은 거 아니냐면서.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진짜. 지속된 김씨의 집착에 힘들어했던 민경씨는 지난해 12월 말 김씨와 헤어졌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고통을 익히도록 잘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같이 좋아했겠지. 다행이다. 진작에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벗어난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헤어졌냐고 하면서 12월 마지막 날에 만나서
1월 1일 새벽까지 저랑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때 헤어진 상태였는데 계속 전화, 메시지, 영상통화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시간에 영상통화는 2-3번씩 왔던 것 같고요. 민경이가 전화 받아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말만 그냥 계속해요. 남자 오나? 있나 없냐? 남자 안 된다 막 이래요. 민경씨가 데이트 중이던 스크린 야구장으로 찾아온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대. 이 새끼 뭐 위치 추적 이런 거 하나? 어떻게 알고 오지? 김씨가 저한테 메시지 내용 보여주면서 오늘 자기랑 만나기로 했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메시지는 누가 봐도 일방적인 내용이었고 민경이는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답장하는 느낌이었어요. 사건 당일에도 집요한 연락 끝에 민경씨가 스크린 야구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분명 민경씨가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 남친 티 안 나게 이렇게 잠깐씩 대답하고 있었구나. 여자분은 전혀 이야기하기 싫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울고 그러더라고요. 민경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김씨가 또 찾아올까봐 걱정돼서 사건 당일 새벽 민경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지훈씨가 데려다 줬잖아요. 근데 김씨는 그날 새벽에 스크린 야구장에서 나간 뒤에 민경씨의 집안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기는 변호사인데요. 김씨가 먼저 들어가 있었다는 건 인정은 하는데 이게 피해자랑 약속을 한 거다. 약속하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어진 사이임에도 김씨가 민경씨를 찾아내 만나러 가고 민경씨가 귀가하기 전 그녀의 집에 먼저 들어가 민경씨를 기다리고 있던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또 다른 친구입니다. 여자 쪽 친구예요. 김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대요. 같이 있던 상황에서 떨어졌대요. 처음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투고 나서 오피스텔 나왔더니 민경씨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김씨의 그 첫 진술,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민경씨가 추락하던 순간까지 같이 있던 거예요. 민경씨가 추락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 짐을 챙겨 오피스텔을 빠져나와서 신고했던 겁니다. 조사가 들어가고 형사님들이 계속 말하니 그때서야 말을 바꾼 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경씨의 집 창문을 향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선명하진 않은데 다행히 그날 창가 쪽 상황이 담긴 CCTV가 존재해요. 민경씨는 어떤 이유로 창문 밖으로 추락한 거냐? 민경씨의 이모도 경찰에 들러 해당 CCTV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미세하긴 보이는데 민경이가 갑자기 창문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린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었는데 힘이 없으니 팔 하나가 떨어지고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더니 김씨가 옷을 잡았는가 뭘 잡아. 민경이가 힘이 부족하니까 손을 놔버리더라고. 창문 밖으로 넘어가 매달려 있다가 민경씨가 추락을 한 거야. 왜 매달려 있어야 했냐는 거죠. 이 상황이 좀 이상하네요. 스토킹 수위가 심해지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SNS로 집착하다가 점점 심해졌던 거예요. 김씨와 헤어진 지 9일 만에 사망한 거예요. 또 이게 왜 애초에 그날 같은 집에 있었냐는 거지. 헤어지고 나서 김씨 이 새끼가 좀 이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도 좀 밀어 던졌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태 같기도 하고요. 자, 사건을 정리해봅니다. 1월 7일 새벽 1시 53분 지훈씨는 오피스텔에 빠져나오자마자 민경씨에게 메시지를 남겨요. 20분 지나도록 메시지를 읽지 않는 민경씨가 걱정돼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 13분경 전화를 받은 민경씨와 이제 씻고 자려고 한다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그렇게 전화 마치고 7분 뒤 새벽 2시 23분 김씨에 의해 민경씨가 9층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귀가한 뒤 30분도 안 돼서 사고가 났네. 사건 당일 집안에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민경씨의 친구들, 민경씨와 김씨와 교제할 당시에 목격한 내용을 털어놓습니다. 예전에 계속 현관문을 발로 차고 막 두드리길래 일단 문을 열어줬는데 김씨가 들어와서 민경이 밀치고 막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찍고 의자를 들다 보니까 위에 천장도 뚫리고 휴대전화 들어가지고 TV에 던져서 TV 메인보드 나가고요. 김씨의 집착과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9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여러 번 헤어지자고 민경씨가 말해왔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때렸던 거지. 민경씨가 헤어지길 원할 때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전화와 문자를 하다가 민경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으로 또 찾아왔대요. 아니 경찰에 신고 이런 거 안 했나 그동안? 받아. 나 네 집 가고 있는 중이고 빨리 받아. 진짜. 막 전화도 하고. 김씨 방문 후 상황은 어땠냐? 민경이가 일단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뭘 보냐 그랬더니 옷을 벗어요 갑자기. 봤는데 멍이 너무 심하게 들어있어요. 김씨를 벗어나지 못한 9개월 동안
지인들에게 자주 목격이 됐대요. 몸의 멍들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김씨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번복했고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도 했네요. 이게 사망 4개월 전이네요. 사귀던 기간에 있던 신고긴 한 거네요. 민경씨의 신고 전화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경찰이 민경씨 집으로 출동한 이날도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김씨가 민경씨 집에 찾아와 의자를 던지는 폭력이 있었다. 신고는 그때뿐이 아니라 한 달 뒤 10월 6일 다시 김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친구들과 모임 가지고 있던 중에 도착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 또 이 새끼들 죽는다고 협박해 이러면 또 막 욕도 하네요. 유서에 잘 적어뒀다. 너 친구랑 같이 확인 잘하고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라. 이건 뭐 어디를 찍은 거야? 지네 엄마 전화번호 적었고 이유서 네가 지우더라도 이 통만 잘 보여주길 고인 마지막 부탁 정도니까. 나도 알아. 내 가족 주변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난 네가 자는 줄 뭐라고 하고 인스타로 재미를 주네. 고맙다. 민경이 내가 너 기억에 남게 하는 건 이게 맞나 보다. 잘 지내고 쉬고 와서 꼭 유서 확인해라. 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도 막 누군가에게 자살이라는 걸로 협박을 당한다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면 돼요. 혹시나 진짜 죽을까봐 들어주지 말고 경찰에 이거를 그냥 보여주시면 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들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딜하는 거야 그냥. 최후의 블러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씨와 동석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씨는 민경씨 집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암시했습니다. 알려준 적 없는 친구의 전화로 10여 통의 전화를 걸고 민경씨에게도 23통의 받지 않는 전화를 새벽 내내 걸었어. 이 개도라이네. 이 미친 새끼는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야? 놀란 민경씨는 자신의 빈집으로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민경씨 집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찾을 수 없었고 이후 전화를 걸어 김씨에게 대면 요청했다가 거부해가지고 만나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협박의 수단이에요. 실제로 안 죽습니다. 탐문 결과 민경씨가 사망한 약 한 달 전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이웃의 신고도 있었네요. 이게 이런 거 빨리 뭐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하던가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또. 자, 이웃 주민 12월 9일이에요. 9일에 새벽 1시 엄청 깨부수고 누가 욕하고 맞는 소리 나서 가정폭력 신고했었거든요. 민경씨 휴대전화에 이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은 김씨가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막 집안 어지르고 뭐 집어던져갖고 벽 파이고 머리카락도 빠져있네요. 오래전부터 김씨와의 관계를 끝내길 원했던 민경씨는 지난해 12월 29일 9개월 만에 김씨와 완전히 이별했다고 지인들에게 알렸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일 거라고 믿었는데 김씨는 이번에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민경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도 헤어지자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더 이상 이거 내가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얘는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네? 죽자 이 결심을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계속 옥상으로 담배 피우러 왔다 갔다 하면서 서 있는 걸 봤어요. 새벽부터 아침 동틀 때까지 있었어요. 계속 똑같은 차림으로 옥상 왔다 갔다가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서 있었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찾아왔구나. 민경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김씨가 민경씨의 집안에 들어와 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비번을 아나 보지? 왜 안 바꿨을까? 친구입니다. 누나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니까요. 남자가 왜 이제 와? 하는 느낌인 거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진 지 9일이 지난 사건 당일까지 민경씨를 찾아왔어요. 그날 민경씨가 추락할 당시 30분 남짓 함께 있던 김씨는 민경씨에게 어떤 용건이 있던 거냐? 그게 추락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거냐? 여기에 우리 범죄심리 분석가 표창원 씨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추락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평화적이거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의 폐해와 또 충격과 폭력적인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행해진 추락사라고 보입니다. 사건 당일 김씨는 민경씨가 새로운 남성과 있는 걸 목격했고 그녀로부터 계속해 거절을 당한 만큼 그날 귀가한 민경씨에게 분노가 최고치에 달했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왜 민경씨는 지훈씨와 마지막에 나눈 통화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냐? 누나가 그 소리를 했어요. 나는 니네가 더 걱정이다. 니네한테 피해갈까봐. 이 새끼가 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코지 할까봐 혼자 해결하고 싶었던 거네. 민경씨는 혼자의 힘으로 일방적인 김씨의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뭐 증거 수집 같은 것도 해오고 있던 건데 결국 죽은 거지. 자, 동생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그 남자랑 또 싸운 날이었대요. 이제 그 남자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창문에 올라갔나 봐요. 자기 죽을 거다, 뛰어내려서 죽을 거다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언니도 한번 자기 뛰어내려 죽을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나 봐요. 그제서야 김씨가 자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약간 좀 집착하는 새끼들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사건 당일 민경씨가 창문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위협적인 김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다 분석합니다. 민경씨가 진짜 이제 자기도 제정신 아닌 거야. 하다 안 되니까 이미 뛰어내리겠다는 그 시도, 그 말은 한번 했어. 근데 또 이걸 해도 안 통하니까 직접 보여주는 척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매달렸던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판단 능력이 흐려진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험하다, 떨어질 수 있다까지 판단을 못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소나귀의 힘, 체력적 문제 때문에 결국 추락을 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난간에서 바닥의 추락 지점까지 얼마나 거리가 이게 떨어져 있냐를 좀 수사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난간이에요. 만약에 누가 던졌으면은 사람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추락 지점이 여기에요. 난간이랑 거리가 꽤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말대로 난간에서 떨어진 거면은 직선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유격폭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수사도 아마 했겠죠.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남자 새끼는 진짜 겁나서 일단 짐부터 챙겨 나온 거야. 자기가 밀어서 떨겼다 막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온 뒤에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면은. 이거에 대한 조사가 뒤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계속 봅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난간을 붙잡는다는 건 차살의 행동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자살이라는 협박 도구를 스토킹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한 상황은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폭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진실을 밝혀줄 단서는 더 없는 거냐? 민경 씨가 추락한 곳에서 두 지점이 끊어진 금목걸이를 발견했대요. 경찰이 증거로 수집했는데 이게 민경 씨의 가족들에게 돌려줍니다. 목걸이가 떨어져서 목걸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몸 다툼이 있었겠죠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9층에서 떨어지면서 속도랑 압력 때문에 이렇게 끊어질 확률이 90% 이상이라 그래요. 두 군데로 끊어진 목걸이에 의구심을 갖는 민경 씨의 가족들에게 추락 후 끊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 경찰이 또 뻘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는지 귀금속 공예 명장에게 민경 씨의 목걸이를 살펴봐 달라고 했어요. 추락이라면 바닥에 충격이 많이 갔을 테니까 그러면은 흠집이라도 있을 텐데 이거는 흠집이 거의 없거든요. 경찰 말대로 27m에 달하는 9층 높이에서 추락한 힘에 의해 목걸이가 끊어진 거면 아스팔트 바닥면과 부딪히면서 생겨야 할 끊어진 부분의 흠집이 민경 씨 목걸이에서는 안 보인대요. 자, 육안으로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6,500배 확대되는 현미경으로 절단면을 보고 물리학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게 만약에요 30m를 추락한 힘으로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이게 고리가 이런 어떤 식이 되어야 하냐면은 이게 눌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확대된 사진을 보면요, 이게 눌린 모습이 아니고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 다음에 이게 목걸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말이죠, 분명히 이 목걸이의 일부분이 땅에서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끊어지면 바로 그 부분 한 군데만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양쪽이 끊어졌거든요. 이건 추락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추락한 힘으로 목걸이가 끊어졌다면 목걸이 절단면이 바닥에 부딪혀 짓눌린 흠집이 나야 되는데 없어요. 고리가 오히려 바깥으로 벌어져 있고 목걸이의 대칭적인 두 지점이 끊어진 것으로 또한 추락으로 끊어진 상황으로도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걸이를 당겨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추락에 의해 끊어질 파손일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한 1% 이하, 0.1% 이하라고 봅니다. 거의 목에 졸리게 걸려있던 목걸이라고 그러면 100층 정도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팔다리가 먼저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목걸이가 끊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 씨발 또 경찰 개 뻘짓거리 했네 이 새끼들. 이거 또 씨발 거 진짜. 진짜 씨발 또 왜 그러냐 정말. 막 잡아당기고 막 그러면서 끊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 CCTV를 이모가 아까 진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고 남자가 옷을 잡아 당겼다. 그때 목걸이랑 같이 잡아서 끊어졌던 거 아닐까요? 추락의 상황보다 외력에 의해 잡아 당겨진 상황에서 끊어졌을 확률이 커 보인다. 그날 민경 씨의 목걸이가 잡아 당겨진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김 씨에게 이제 만나보자, 인터뷰 좀 하자,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대신에 이 새끼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좀 심하게 다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심하게 다툴 때도 망인이 똑같이 창문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 창문 틀이면 한쪽 다리가 밖으로 있고 한쪽 다리는 안에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럼 뒤쪽으로 멍이 시퍼렇게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족들은 그걸 폭행에 의한 거라고 일단 오해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민경씨가 폭행의 증거라고 주변인들에게 보여줬던 사진 속 멍은 김씨가 민경씨를 구하려다가 생긴 상처일 뿐 사귈 당시 폭행도 사건 당시 민경씨를 향한 위협적인 행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토킹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인간이나 부부간에 오지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스토킹이라고 해버리면 그 순간만 따져보면 의사에 반해서 그랬다고 볼 여지는 있는데 스토킹으로 엄연하게는 이게 좀 처벌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판례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호사는 뭐 자기를 선임해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맞죠. 당연히 방어해야겠죠.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게 스토킹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이 있지만 그런 상황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우리가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까지 쌍놈 새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거야. 자기 위치에서. 변호사 그러라고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이별 통보를 하고도 그 순간까지 김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민경씨. 생존하기 위해 위태로운 일상을 살았던 민경씨는 분명 김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민경씨가 사망하기 전 4개월 동안 김씨에 대한 경찰 신고는 3번이 접수됐어요. 3번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었음에도 민경씨는 왜 보호를 받지 못한 거냐. 여기서 1부 끝나네요. 경찰서 관계자인데요. 이 아줌마가 경찰서 관계자야? 유가족도 우리한테 묻거든요. 3차례 신고했는데 경찰 뭐 했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만 1차적으로는 피해자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죠? 근데 피해자 의사가 거짓말로 남자가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황을 파가면서 또 우리가 경찰관 판단하에 분리조치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피해자 의사가 최우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 의사라는 거를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민경 씨가 마음이 약해졌던 거야. 첫 신고 당시에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어요. 두 번째 신고에서 민경 씨는 김 씨가 찾아올 게 불안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경찰에. 잡아 넣어주세요. 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좀 마음을 세게 먹고 어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착하니까 또 전남친이고 우리가 지금은 사이가 좀 이제 족같아졌지만 한때는 그래도 좋아서 알게 되고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개판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극단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이게 이제 피해자 의사네요. 그지 뭐 보복당할까봐 겁나기도 하고. 여기에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함을 안내하자 민경 씨는 김 씨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위치 추적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신고 당시 표현한 의사만으로 스토킹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냐. 입법조사처 연구관입니다. 3번이나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았고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절차 중요하죠. 피해자분 언제 어디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피해자가 위험하냐, 피해자가 안전한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다 실패했어요.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이 인지한 이상 수사를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법은 아직 그렇게 보지 않나 봐. 반의사 불벌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가 봐 아직은. 스토킹 인지됐으면은 당사자가 신고 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확실히 스토킹이라고 경찰이 인지하면은 그 피해자 신고자 의사랑 상관없이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7월 11일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가 됐네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없앤 거야. 피해자가 원치 않아. 그래도 경찰이 수사 처벌이 됩니다. 근데 사건은 이거 삭제되고 나서에 일어난 거잖아. 근데 왜 안 했어 이 씨발 폴리스. 그렇다면 민경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해도 김 씨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을 텐데 왜 안 한 거냐 이 버킹 캅들을. 미친 캅스들 뭐 한 거야 진짜. 경찰 여성 청소년 수사팀 수사관입니다. 처벌 자체를 원하지 않고요.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진술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이 없는데 경찰관이 함부로 그냥 피해 발생했으니까 내가 사건 접수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요건이 안 맞잖아요. 아니 씨벌탱아, 출석 그 명령서를 보내면 되잖아. 사건 인지했다고. 아니 아직 법이 그렇게까지 뭐 살인사건 난 것처럼 봐주진 않으니까 형사사건으로 인지를 안 하는 건가? 스토킹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의지와 도움 요청. 그게 있었다면 민경 씨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들려줄 생존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설명하나 봐요. 은영 씨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았다는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전 남자친구 권 씨가 은영 씨의 직장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은영 씨가 권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지 13일이 지난 이날, 업무가 한창인 오후에 은영 씨의 직장까지 찾아온 권 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나 너 다시 안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만날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죽어도 절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빠 안 만날 거다. 그러니까 야, 나 오늘 큰맘 먹고 왔다 하고서 딱씩 웃더라고요. 은영 씨에게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 씨는 잠바떼기에서 칼을 꺼내고 위원이 미친 새끼를 봤나 이거. 아, 이런 뭐 개 병신들이 이렇게 많아요? 몽키 스패너도 갖고 와갖고 이러니까 이게 방송 제목이 몽키 스패너였구나. 머리를 내리쳤어. 그 충격으로 몽키 스패너가 튕겨나갈 정도였대요. 이건 뭐 죽이자고 때린 거네. 이제 비명소리에 직원들 뛰어나왔고 권 씨는 서둘러서 은영 씨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다. 앞에 사건 김씨 그 새끼도 헤어지자 말했을 때 더 이상 말로는 이게 타이를 수가 없겠네. 죽일 결심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 이 새끼도 봐봐, 얘도 칼 갖고 왔잖아. 이번에도 거절하면 죽이겠다 결심하고 온 거잖아. 똑같은 패턴이죠. 직원들이 권씨 겨우 제압했지만 이제 은영씨가 다쳤잖아. 많이 응급실 갔습니다. 몽키 스패너가 내려쳐진 머리에는 7cm의 두피 열상, 그리고 칼이 찔린 오른쪽 가슴 부위 폭 5cm, 깊이 17. 피해자가 이제 갈비뼈 잘리고 횡격막 파열되고 칼이 이제 간으로 10cm나 들어갔네.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칼에 찔려서 평생 신경통, 후유증이 남네. 그래서 이제 진통제도 막 또 센 거 먹어야 되고. 이 새끼 15년형 받았네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 남아있다고 하잖아. 항소한 거야. 자, 은영씨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은 원망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손을 진짜 많이 내밀지 않았었나, 도움을 진짜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았었나, 경찰에다가. 은영씨가 헤어지자고 한 지 6일째 되던 날 밤 10시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불청객이 찾아왔대요. 권 씨가 교대 당시 알고 있던 비번을 눌러가지고 무단으로 들어온 거야. 진짜. 제가 너무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 나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나는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다른 남자 만나는 꼴도 못 본다 이러더라고요. 또 식칼과 가위 들고 최후 통첩같이 하는 거지. 은영씨 언니가 귀가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뒤이어 경찰까지 출동해 은영씨와 권씨는 가까스로 분리됐고 권씨가 특수 협박, 주거 침입,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는 가야지만 스토킹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거야. 신체 상해가 남아야 돼 결국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경찰이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려면. 근데 C8 우리가 어떻게 신체 상해 뭐 칼에 찔리고 이럴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그 전에 해결하고 싶잖아 누구나.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스토킹은 아직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은 거예요. 긴급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했대요. 권 씨에게 통보했다. 근데 경찰관들이 제 앞에 앉아있는데도 권 씨한테 메시지가 왔거든요. 마치고 연락 줘라. 그만 연락할게. 닌 내가 뒤져서도 접근금지 할 수 있나 보자. 저 어떤 새끼들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차단하세요. 예, 차단하면 괜찮아요. 계속 받아주니까 얘네들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 오는 겁니다. 아니 씨발놈들아, 보복당할까봐 무섭다고. 비응신들이냐 진짜 경찰. 아니 경찰들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80년대도 아니고. 시험 봐야 돼. 머리가 좀 좋아야 돼. 기본적으로 경찰도 4년제 나와야 되고. 돌대가리야 뭐야 이 새끼들. 보복당할까봐. 스토킹이 뭐가 무서워. 보복일 당할까봐 무서운 거 아니냐고. 접근 금지 명령 내려지자 권 씨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향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했고 상황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찾아온 거지 회사를. 사건이 극단적으로 터지기 전에 방지하고 싶은 게 피해자들 마음인데 경찰은 극단적으로 터졌을 때 확실히 움직여줘.
그게 이제 좀 약간 적 같은 부분인 거죠. 봐봐. 담당 수사관은 신변에 문제가 없는지 전화로만 확인했대잖아. 전날 밤에 이어 두 번째 신고였는데도 은영 씨의 불안을 잠재워줄 만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칼로 찌르기 전에도 막 차 타고 막 나타나고 막 그랬던 거야. 놀라운 건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은영 씨가 사건에 앞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전, 권 씨가 은영 씨의 직장을 첫 번째로 찾아왔어요. 나 지금 부산경찰서 담당 수사관한테 조사받으러 가는 길이다. 조사받고 나오면 한 3시쯤 될 것 같으니까 3시에 네가 나한테 전화하든 손으로 직접 뭐 전화를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 새끼 접근금지 한번 어겨가지고 그거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들렸던 거구나. 그럼 또 어긴 거네? 그리고 돌아와서 찌른 건가 봐. 그러니까 이거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서 조사를 받고도 뭐 그냥 아무 처분 없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자기 발로. 뭐 구류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씨발 이 접근금지 명령 이 법이 왜 있는 거냐 대체 지금. 아무 역할을 못했잖아 사건에서. 자, 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했어요. 도와달라 급하니까. 그리고 수사관이 알겠다 어떻게든 지금 조치를 취하겠다고 끊었거든요. 그 40분이나 답이 없어요 그 뒤로. 그 기다리는데 한 3시 56분쯤에 전화와서 방금요 그 피의자 조사 끝났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은영씨 말고 얘가 만나는 여자가 있더만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씨발 너의 예상 틀렸죠? 그래서 이 사람 칼 찔렸잖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뒤 들려온 답변은 새 여친 생겼고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했으니 안심해라. 근데 1시간 뒤에 칼 들고 찾아온 거 아니야. 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하면서 씩 웃어요. 이 담당 경찰이 이 새끼 권씨 조사하는 거 앞에 두고 피해자 전화를 받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들은 거지 전화 내용을. 아니 이게 경찰이 저 원래 경찰 욕 잘 안 해요. 범죄 사건 이런 거 할 때도 개인적인 감정 안 넣고 하려고. 근데 이건 진짜 경찰이 너무 존나 개복시 대가리다. 이게 뭐야? 두 번째 방문 당시 첫 번째 방문 때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보복당하잖아 지금. 수많은 은영 씨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권 씨를 직접 붙잡아서 조치를 한 거는 이미 칼에 찔리고 난 다음에 처음 있었어요. 사건 발생 3시간 전 수사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은영 씨의 언니와 언니 남친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매맞는 아내의 이야기 같은 거 들어보면은 남편이 때리고 나서 너무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빈대잖아. 막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기본적으로 사과할 때 진짜 비굴하게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야. 마지막이다. 뭐 1%도 용서하고 기회를 못 주는지 안 되면 포기한다. 연락해서 미안하다. 열심히 살아볼게. 이렇게까지 해. 근데 이때 흉기를 구입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기 위해 비굴하게까지 하는 거지 얘네들은. 근데 권씨 이 새끼는 살해 의도가 아니고 자기 자해하려고 준비한 거다. 그리고 권 씨의 가족도 피해자 은영 씨의 상태가 호전된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선처를 또 호소하고 있다고. 야, 니들이 배떼지에 군역 났는데 선처가 되겠냐 니네 같으면? 이게 부모들이 족같은 거야 또 이거는 또. 지난해 은영 씨의 스토킹 피해를 수사한 경찰서는 올해 1월 추락해 사망한 민경 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것과 같은 데네. 이거 뭐 제대로 하겠냐? 부산진 경찰서. 잠정조치 신청할 기간까지는 아직 안 됐고 긴급 응급 조치를 했는데 한 10일 정도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도 긴급 응급 조치가 내려져 있던 도중에 발생한 일에 안타까움을 표한대요. 권 씨가 피해자 조사를 받은 날 은영 씨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일에 담당 수사관은 조사 도중 은영 씨의 신고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수사관이 사무실 밖에서 은영 씨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래 이 씨발. 또 사건 당일 권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잠정 조치를 신청하던 중이었으며 은영 씨 직장 인근 지구대에 순찰 요청을 넣어놓기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혹시 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주변에 좀 순찰을 돌아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은영 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인근 순찰을 실시했다는 경찰. 하지만 은영 씨는 업무 시간 중 직장 안에서 범행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는 수사기관이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내가 봐도 그래. 이건 뭐 전문가 갖고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집요하고 집착적이고 앙심을 품으면 이거를 혼자 안 풀거든요. 이들의 분노가 저절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거죠. 스토킹 가해자의 집착은 일시적으로 또는 단발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어떤 범죄보다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씨의 집착은 언제부터 형성된 거냐? 권 씨의 전 여친을 만나봤어요.
일단은요, 연락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다른 남자 만났냐부터 시작해서 뭐 문자, 전화 안 받으면 찾아오기도 많이 했고요. 일단 목도 조르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은영 씨와 만나기 전에도 비정상적인 집착,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헤어짐 이후에는 어김없이 스토킹이 시작됐고요. 뭐 씨발 뭐 분리불안증 같은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경고의 의미지 범죄의 징후. 근데 이런 거를 왜 사람들은 바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게 큰일이 난다는 거를. 경찰도 그렇고. 여전히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여전히 아직은 우리 경찰이, 우리 사회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스토커들을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고 있다는 거다. 아, 이분이 날카롭네요, 여기서. 정확한 지적. 우리나라 전체가 스토커들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결과가 결국 끔찍한 이런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은영 씨가 살인미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기회는 분명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이런 걸 왜 임의동행을 했을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데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자연스럽게 둘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안 하는 거야?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권 씨가 은영 씨 집에 무단 침입해서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날 상황의 위험성, 심각성 봤을 때 권 씨를 체포할 이유가 충분히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계속됐어요. 접근금지 조치를 계속 어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고 얼마든지 상대방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것이 안 보여요.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은영 씨를 찾아온 권 씨에게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는 게 의아하다. 원치 않았던 전 남친 김 씨의 방문 이후 추락해 사망한 민경 씨의 경우에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많았다. 이전에 유사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상자에 대한 유사 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위험성을 감지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3번이나 신고할 동안 위험성을 단 한순간도 포착하지 못했던 거죠. 사귀었던 사람, 배우자였던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신고하지 못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는 피해자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특징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뭐 가까운 사이에 사람을 신고한다는 거는 이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미 충분히 겪고 참다 못해서 신고한 거고, 그러니까 이미 어쩌면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스토킹 뭐 이런 거는 신고 순간 이미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지, 포인트를. 왜냐면은 경찰들이 남자라서 그래. 이런 막 강력 사건 이런 거 상대하는 사람들이 뭐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또 있잖아. 자, 이 새끼 얘기가 또 나오네요. 3년 전에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 김태연이 수개월간 스토킹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한 달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어요. 1999년부터 이게 발의되던 거야. 씨발. 22년 만에. 그러니까 스토킹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반대가 있던 거죠. 99년부터 계속. 하지만 제정된 후에도 끔찍한 사건들을 계속 목격을 했어요. 법은 제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변화합니다. 개정이 된 거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있게 반의사 불벌죄 사항을 삭제했고 피해자 보호조치 대상도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으로 확대해서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고. 그럼 뭐해, 이런 사건 나왔잖아. 근데도 뭐 스마트워치에 한 게 뭐 당연히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도 제가 예전에 경찰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판단을 꽤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사건 접수는 받는데 실제로 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까지는 꽤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고 검토를 따져봐야 된대.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야. 이게 똑같은 맥락이야. 친구 사이에 야, 너 죽을래? 이게 살해 협박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막 진짜 칼 들고 최소한 찾아왔다든지 말로만 해도 내가 너 언젠가 죽일 거야 이렇게 말 한 번 해서는 살해 위협으로 인정이 쉽게 안 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애초에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의 방범 기능조차를 떠나서 이게 지급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또 가능해졌다네. 공포, 불안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사람만 느끼는. 이 사람이 스토킹을 한 것이라고 올리면 검사랑 판사랑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불안한 건지 판단해서 다시 송치해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진짜 뭐 사건 접수하면은 경찰, 검사, 판사 다 잘 만나야 돼. 운이야. 판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그래도 50대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젊었을 때 연애를 생각해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는 스토킹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아예 뭐 좋아하면 좀 쫓아갈 수 있지 뭘 그래. 이렇게 판단할지도 몰라. 그래서 사이버 범죄 요즘에 막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뭐 무고죄, 저격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해, 판사들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판사들도 좀 젊어져야 되고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됩니다. 이 틀딱 꼰대들에게 자꾸 이런 걸 맡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사건들은 또 따로 있을 거란 말이야. 나이별로 좀 이렇게 전문 담당 사건 판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존나 씨발 상투적으로 잡아놨다. 애초에 지속적, 반복적인 게 개인차도 있을 뿐더러 스토킹이 뭐냐면은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병신 새끼들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이나 뭐 만남을 취하려는 강제적 반복 행위 뭐 이렇게 말하든가.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스토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여시나 처먹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해요. 판례도 부족하고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해 체포하는 게 부담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오인일 가능성이 있잖아. 한 번이라도 오인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오인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도 오해받아서 경찰서 끌려갈 수가 있으니까. 자, 여성 청소년 수사팀 수사관인데 스토킹 자체가 체포할 수 있을 만큼의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스토킹을 보는 법 제정이 그런 거야. 연인 간의 헤어진 관계인데 단순히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는 거죠. 과잉이니까. 그래도 체포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위험성도 못 느꼈지만 갑자기 강력 사건으로 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돌발적 상황을 예측하기가 너무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어떻게 보면은 스토킹 사건을 담당할 때 리스크가 있어. 이거 내가 까딱 잘못하면 오인 수사, 과잉 수사 될지도 모른다. 왜냐면은 악용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경찰도 마냥 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편에서 나온 경찰들은 확실히 이제 버킹캅스들이에요. 전자발찌 부착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영화 보면 족쇄 채우잖아요. 이 새끼가 이제 처음으로 스토킹했다가 전자발찌 애플워치 찬 새끼인데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차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구치소에 가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씨발로만 스토킹을 하지 말든가. 웃긴 새끼네. 그때 접근 금지 명령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한두 번 아내를 찾아갔어요. 아이 엄마랑 집을 나갔으니까 왜 나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 차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전자발찌 차고 원래는 구속해야 되는데 검사는 구속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 판결이 이렇게 나왔구나. 전자발찌 부착으로. 네, 이렇게 생긴 거. 까만색 플라스틱이잖아요. 2달간 달았어요. 경찰 말로는 6일 동안 차면서 120번 울렸다 그러더라고요. 알람이 120번. 전화 오고 뭐 경찰 출동하고 그러죠. 집까지 왔어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풀어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판사한테. 경찰이요? 네, 경찰이. 아, 뭐 기기 이상인 거야? 경찰이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네? 가해자가 양육자인 점을 고려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으로 대체를 했던 건데. 아, 서로의 직장 거리가 400m도 안 된대. 그러니까 계속 접근 금지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 현실적인 문제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네. 1km 이내에 접근하면 울리게 돼 있어요. 지역이 좁아서 1km를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시내권 살면 다 1km예요. 그래, 뭐 지역이 좁으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이걸 판사가 간과한 거다. 그 간격 조절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또 있네. 여기에 대해 이제 표창원 씨는 맨더토리 어레스트라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의무적 체포를 해라. 체포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하지 않을 사유를 오히려 작성을 해야 돼요. 경찰이. 그것을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 입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체포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무적 체포 규정이 없어요. 영국은 이제 스토킹 보호법 이런 거 지침서를 발행해가지고 경찰한테 즉각 가해자 체포를 권고한대요. 피해자 신뢰를 중시한다.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거짓 미투가 많냐. 이거 악용하는 일 진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체포 권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진짜 끌려가기 너무 좋은 거야. 피해자의 신뢰를 중시한다잖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죠? 영국이 지금 좋은 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우리나라 K화한다고 했을 때 억울한 사람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도덕성이 무너진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스코틀랜드는 피해자 보호법령 위반 시에 가해자를 영장도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대. 처벌보다 예방의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 뒷이야기 보자면은 첫 번째 피해자 민경씨, 그 난간에서 떨어졌던 전 남친 김씨, 이 씨발놈은 민경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봐봐, 이 하얀 게 남자예요. 제발 떨어져. 왜 네 가정도 분가한지 알겠다. 네 꼬라지 보니까 불쌍타. 집안이 남자 하나로는 안 되는 집안이네. 진짜 최고다. 이 새끼 존나 비아냥대네. 와, 쳐 웃잖아. 이 스토킹하는 새끼들 특징이 단계가 있는데 분노, 그 다음에 뭐 설득, 안 된다 싶으면 비아냥 이렇게 가요. 다음 취업 자리 전공 살려서 뒷골목 가보라. 너 가격 뜨면 말해줘. 이런 거 대꾸하면 안 됐었어. 안 돼. 대꾸를 일체 대꾸를 하면 안 되고요. 신고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반응 보여주지 말고. 내가 유일하게 너를 상대하는 방법은 신고야. 이걸 보여줘야 돼. 대답해주면 안 되는데 이 여자분도 이제 좀 열받으니까 같이 싸우는 거지. 경찰은 민경 씨의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그 목걸이 추락해서 끊어진 거라고 한 거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 휴대전화랑. 수사하는 척 하는 거야 뭐야. 두 번째 피해자 은영 씨의 전남친 권 씨 항소심에서 15년 선고받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게 이제 발찌죠. 청구는 기각당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피해자 은영 씨가 있는 상황에서 권 씨에게 피고인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준다. 그러면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왜 이렇게 해? 이 사람은 칼에 찔렸어. 근데 판사야 이 씨발 네가 뭔데 권 씨에게 피해고인을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준다를 왜 네가 왜 줘? 또 그러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 아니 또 그러면은 칼에 또 맞으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는 거야? 연병질을 하고 있네 진짜. 근데 이것도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은영 씨는 수천만 원이 든 치료비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따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아우 씨발 존나 오래 걸려. 손해배상은 민사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상해 구조금의 경우에 가장 크게 다친 부위를 기준으로 전치 2달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하필 또 가장 크게 다친 부위가 전치 6주야. 그러면 이거 뭐 나라에서 피해보상금 받으려고 8주의 상해를 입을 수도 없잖아 내가. 그러면 6주치만큼이라도 주든가 조금 깎아줘가지고. 아이 존나 융통성 없어 진짜. 아이 너무 화를 내네. 아씨. 다 꺼져. 필요 없어. 비용신 새끼들. 그냥 병신들 종합 선물 세트고요. 예, 피해자들만 불쌍한 겁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니 나도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왜 저런 것들이 이렇게 다 경찰 뭐 판사하고 있네. 아니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검사만 멀쩡했네요. 아이 뭐야? 씨발 꺼져. 뭐 알아보고 싶지 않아. 되게 열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1386회고요. 추락과 몽키 스패너,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보여줬어요. 스토킹 사건 이야기했고, 스토킹이 우리나라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이에요. 이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 판례도 충분치 않고 이 인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해석의 차이도 있고, 뭐 물론 경찰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떻게 보고 수사해야 되는지. 그만큼의 가이드도 안 만들어진 거야 경찰들에게. 경찰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과도기예요 우리나라가. 스토킹 방지법이. 아무리 해외 사례를 들어서 봐라 이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K화 하는 데는 또 이게 뭐 영국 스코틀랜드 나왔잖아. 그 나라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또 그 연애 정서가 달라. 그대로 또 적용할 수는 없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요. 아직은 과도기인 겁니다. 뭐 그러면 씨발 뭐 배 찔리는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런 문제도 또 있는데 빨리 좀 해결해줘. 이 족같아. 이 스토킹 진짜 족같은 범죄예요 진짜. 빨리 좀 어떻게 강력 사건으로 좀 취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를 많이 냈네요. 이거 좀 사람들이 나 영상에서 욕 많이 한다고 자꾸 뭐라 하는데 너무 많이 했네요 진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방송 좀 욕 덜 할 수 있는 걸로 준비해 볼게요.